안녕하세요. 저는 68세인 최정숙입니다. 새벽부터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외손자인 준서의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싱크대 앞에 서 있거든요. 손자가 배고픈지 울면서 칭얼댔습니다. 응, 우리 준서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저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제 인생은 한마디로 억척스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40년 전엔 먹고 살기 위해 시댁의 극심한 반대와 멸시 속에서도 작은 식당을 차렸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일하면서 두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장사를 한다고 나서?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라는 시댁 식구들의 핀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특히 딸을 키울 때는 더욱 절실했어요. 내 딸만큼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결과 제 딸 현아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고 좋은 직장도 구했어요. 결혼할 때는 최고급 혼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불 한 채에만 300만 원을 들였을 정도였거든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딸이 미안해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내가 못 해줘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이제라도 해주는 거야. 결혼 후에도 제 딸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매달 용돈 50만 원은 기본이었고 명절마다 100만 원씩 따로 챙겨주었습니다. 딸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거든요. 반면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소연하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한다. 유난 떨지 말고 알아서 해라. 라며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내 딸은 특별해, 다른 며느리들과는 달라. 이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던 중 딸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시험관 시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엄마, 시험관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한 번에 200만 원씩 드는데.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가 다 해줄게. 그렇게 시작된 시험관 시술 비용 지원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엄마, 미안해 또 실패했어. 딸 현아가 전화로 울며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저는 또다시 통장에서 돈을 찾아 딸에게 건넸습니다. 총 6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딸이 임신에 성공했어요. 그때까지 든 시술비만 1,200만 원이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어요. 손자 준서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역할을 다했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딸은 직장을 다녀야 했고 자연스럽게 육아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엄마, 준서 좀 봐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거든. 딸 현아의 전화가 오면 저는 언제나 달려갔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저귀를 갈아가며 밤새 보채는 아이를 달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더 힘든 건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딸 결혼 비용과 시술비로 거의 모든 돈을 쓴 상황에서 손주 육아용품까지 사야 했거든요. 할머니가 다 해줄게. 라고 했던 제 말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를 대하는 제 태도도 문제였어요. 어머님, 육아가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건 다 겪는 거야. 나 때는 더 했다. 라고 차갑게 대답했거든요. 뭔가 제가 힘들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대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작 제 딸 현아가 같은 말을 하면 우리 현아가 얼마나 힘들겠어 하며 모든 걸 대신 해주려고 했어요. 한 달 후부터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엄마, 청소도 좀 해주실 수 있죠? 나 아직 몸이 회복 안 돼서. 라며 딸이 요구하더라고요. 현아야, 엄마도 나이가 있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니? 엄마는 건강하잖아. 나 정말 힘들어. 결국 육아의 가사까지 떠맡게 됐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마치 제가 무료 가사 도우미가 된 기분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딸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현아는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거든요. 현아야, 너도 조금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나 지금 산후우울증 약을 먹고 있잖아.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 말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어요? 진짜 문제는 사위였습니다. 딸이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려왔을 때 직업이 변호사라고 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말투가 늘 권위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무례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사위가 퇴근하면서 거실을 둘러보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바닥에 먼지가 많네요. 준서 돌보느라 미처 청소를 다 하지 못했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똥기저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없었는데 어떻게 청소까지 완벽하게 하라는 건지. 다음부터는 저희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무슨 고용된 도우미인가요? 그것도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니 완전히 명령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딸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 딸이 사위 편을 들며 저를 나무라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 그것도 월급도 없는 무료 노동자 말이에요. 이른 아침 딸 집에 도착하면 엄마 왔어? 하며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준서를 건네주고는 샤워하러 들어가거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혼자 아기를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했고요. 점심때가 되면 현아는 친구들과 브런치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립니다. 엄마, 나 스트레스를 풀어야 우울증이 나아질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손주만 돌봐야 했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하루 종일 서서 아기를 안고 재우고 기저귀 갈고 저녁에 사위가 오면 또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닥은 깨끗한지 쓰레기는 제대로 처리했는지 준서는 잘 돌봤는지 점점 사위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준서 기저귀가 젖어 있네요. 자주 갈아주셔야죠. 미안하네. 내가 정신이 좀 없었네. 제가 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딸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봐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착취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제 친딸과 사위에게 말이에요. 며칠 전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요가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준서 좀 봐주실 수 있죠? 현아야, 엄마도 이제 좀 쉬고 싶다. 엄마, 집에서 쉬면 뭐해? 심심할 텐데
손주 보는 게 낫잖아요. 나이 들수록 몸을 많이 움직여야죠. 운동도 되고 좋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심심해서 손주를 돌본다고요? 제 인생이 그렇게 한가해 보이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7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지,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참아야 하는지, 내일 또 딸 집에 가야 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또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하고 사위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겠죠. 이제 정말 한계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사위와 딸은 2주간 유럽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손주는 제가 돌봐야 했고요. 엄마, 우리가 요즘 힘든 것 같아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아, 그래. 언제? 2주 정도 유럽으로 가려고. 준서는 엄마가 봐주실 수 있죠? 현아야, 준서가 아직 너무 어린데 2주는 너무 길지 않아? 엄마, 나 신혼여행다운 신혼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왜 엄마만 안 된다는 건데? 다른 집 엄마들도 다 한다니요. 정말 그럴까요? 돌도 안 된 손주를 2주나 맡아서 키우는 할머니가 그렇게 맞나요?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또다시 알겠다 말하고 말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떠난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준서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보챘거든요. 엄마를 찾으며 하루 종일 칭얼댔어요. 준서야, 엄마 곧 올 거야.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하지만 아기는 제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죠. 밥도 잘 안 먹고 밤에도 자주 깼어요. 둘째 날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분유도 거부하고 이유식도 뱉어내더라고요. 기저귀만 갈아줘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상하네. 어디가 많이 아픈 건 아닐까? 체온을 재봤더니 37.8도 미열이 있었어요. 해열제를 먹이고 지켜봤지만 계속 보챘습니다. 딸에게 연락해 보려 했지만 시차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자로 상황을 알렸는데 병원 가보세요라는 짧은 답장만 왔어요. 소아청소년과에 데려갔더니 감기 초기 같다며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에 준서의 몸이 뜨겁다는 걸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체온계를 대보니 39.5도였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서가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열성경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준서야, 준서야. 급하게 119에 신고하려다가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준서를 품에 안고 있는데 아기가 많이 아파 보여서 무서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준서를 데려갔어요. 보호자는 할머니시네요. 아이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해외여행 중입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검사 결과는 폐렴과 중이염 진단이었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에 산소 포화도까지 떨어져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할머니 며칠 밤은 각오하셔야겠어요. 중환자실은 아니었지만 일반 병실에서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우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손주는 링거를 맞으며 뒤척이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돌본 건가? 더
더 세심하게 봐야 했나?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딸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병원에서 잘 치료받게 해줘요라고 답만 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쯤에 준서의 열이 내렸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몸은 한계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자고 병원 음식만 먹으니 어지러웠어요. 7일쯤 되는 날 딸 부부가 귀국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온다고 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딸과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엄마! 도대체 애를 어떻게 받길래 입원까지 하게 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고생했어요 라거나 아이는 괜찮아? 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아야, 엄마도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이 이거예요? 나 없다고 대충 본 거 아니에요. 그때 사돈네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곱게 보지 않던 시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하자 딸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것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손주를 돌본 저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시댁 앞에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아야, 네가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치니? 엄마가 뭘 잘하셨는데요? 애가 입원해 있는데. 그럼 넌 애 엄마가 애를 두고 2주씩이나 여행 가는 게 말이나 되니? 나는 허리 한번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네 자식 돌보며 집안에 먼지 한 톨이라도 날릴까 봐 하루 종일 청소했다. 나도 이제 더는 못한다. 이제부터 네 자식 네가 키워. 제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며칠 사이에 확실히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고 어깨도 더 구부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 그날 밤 오랜만에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딸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행복할 권리도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에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큰일 났다면서.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실버케어 자격증 과정이 있다던데 관심 없어? 내 친구는 그걸로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딸에게 다 퍼주고 의존적으로 살았지만 제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보다 제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자는 일주일 후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에게서는 그 이후 연락이 없지만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날 밤에 딸이 제게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딸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지만 딸은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혼자 중얼거리며 빈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님한테 들었는데. 아, 괜찮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잠시 들를게요.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사실 형님을 미워하고 원망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제가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형님은
어머니께서 엄청 잘 챙겨주시는데 저는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아이 키우다 보니 형님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싫었나 봐요. 형님은 어머니께서 다 해주시잖아요. 며느리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하지만 어제 형님과 통화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 형님과 이야기하는 도중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게 되었고 주제넘지만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딸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제 딸이 얼마나 당연하게 저를 이용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힘들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이용하며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엄마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내 딸 현아를 그런 아이로 만든 건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신 거죠. 저도 이 일로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어머님, 우리 엄마는 왜 일찍 돌아가셨지? 시어머니는 왜 날 안 도와주시지? 라고 원망도 했지만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에 저는 택시를 타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인 준서를 보고 싶었거든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며느리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어요.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 건우가 열이 나는데 병원에 못 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울먹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도 내 딸 현아 때문에 바쁘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안 계시는데 시댁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에게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며느리에게 친정에서 못 배워왔다라고 중얼거렸던 제 말도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택시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시는 것 같은데.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제야 제 잘못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딸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며느리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거예요. 며느리는 친정 엄마 없이도 아이를 잘 키우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 딸보다 더 독립적이고 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현아만큼 못하다라는 편견으로 대했거든요. 현아네 집 앞에 도착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준서를 보고 싶었지만 딸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기사님, 그냥 돌아가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오히려 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결혼 비용부터 시험관 시술비, 매달 용돈, 육아 전담. 이 모든 게 현아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 자기 자식이 된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손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키우니까 딸은 준서에게 엄마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할 때만 예뻐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어머님,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며느리가 잠시 조용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서운했던 게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저도 죄송한 게 많아요.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달라질게. 너도 내 딸처럼 생각하마. 너도 이젠 그만 돌아가신 엄마는 있고 날 친정 엄마로 생각하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지 않기로요. 현아가 변하려면 스스로 책임지고 할 일들을 해야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현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서 좀 봐줘. 급한 일이 있거든. 현아야, 미안하다. 엄마도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응? 무슨 일? 그냥 엄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않겠니? 딸은 당황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정말 변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젠 내 딸이지. 건우 보러 가도 될까? 할머니가 뭔가 해주고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버케어 자격증 과정이 벌써 한 달째 접어들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복지관에 나가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정숙 씨, 오늘 실습 정말 잘하셨어요. 강사 선생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뭔가를 배우고 성취한다는 기분을 이렇게 느껴본 건 처음이거든요. 수업을 듣는 다른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모여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우리 이 나이에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저에게 이 일을 알려주셨던 옆집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딸이 준서를 안고 서 있더라고요. 아무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오늘만 엄마한테 맡기자. 어차피 엄마는 심심할 텐데 뭐. 문 밖에서 들리는 현아의 목소리였어요. 사위에게 하는 말이었겠죠. 그 순간 예전의 저라면 당연히 문을 열고 어서 와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마치 숨바꼭질하는 아이처럼 말이에요. 근데 별거 아닌데 정말 긴장되었어요. 심장이 쿵쾅 뛰었습니다. 집에 없나? 차는 있는데 이상하네. 현아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분쯤 지나자 발소리가 멀어지더라고요. 살며시 화장실에서 나와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아야, 이제 더 이상 애 맡길 생각하지 말거라.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아라. 문자를 보낸 후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여태 살면서 딸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노라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 저한테 거절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나 봅니다. 현아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인생에 뭐가 있어? 손주 보는 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야? 나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건 네 생각이고 엄마는 다른 일도 하고 싶다. 그날 통화는 별로 길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대신 며느리에게는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너한테 차갑게 대해서 미안했어. 이제 보니 네가 얼마나 외롭고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알겠더라. 며느리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제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찾아뵐게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손주 건우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건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어머, 우리 건우 많이 컸구나. 건우를 안아보니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딸에게만 신경 쓰느라 친손주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거죠. 어머니,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응, 실버케어 자격증 따고 있어. 나중에 일도 하려고. 와, 정말 멋져요. 어머니,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며느리 격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은 제 새로운 도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며느리는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앞으로 자주 놀러와. 건우한테 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줘야지.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웃음이 났어요. 확실히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실버케어 자격증 시험도 한 달 후면 봅니다. 합격하면 진짜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의 새로운 직장이 되는 거죠. 딸과는 아직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무조건 뒷바라지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모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며칠 전에는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드릴게요. 작은 변화이지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옆집 할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봐.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별개라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오늘도 복지관에 수업 들으러 갈 시간이에요. 68살의 늦깎이 학생이지만 매일이 새롭고 설렙니다. 진정한 제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